네, 산업 전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그린북 11호를 통해서 우리 경제가 서서히 회복하고 있다, 이렇게 공식 진단을 했는데요. 기재부가 이렇게 경기 회복 전망을 내놓은 것도 참으로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우리 산업과 경제에 뭔가 햅살이 내리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요. 중장기적인 산업 지형도를 살펴보고 내년에 어떤 산업이 유망한지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황교안 산업생태계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산업 전반을 조망하기 전에 먼저 산업의 지형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2024년 산업 기상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권미정 캐스터 전해 주시죠. 네, 내년 우리나라 산업의 전망을 날씨로 확인하시죠. 12개 산업의 미래를 전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해가 떠 있지만 구름이 조금은 가리고 있는 해반 구름반이 7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조금 좋은 수준인데요. 2차 전지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정보 서비스, 자동차와 조선이 조금 좋음으로 평가가 됐고요. 철강은 보통 수준이 전망되는 흰 구름으로, 석유화학은 어두운 전망의 비로 분석됐습니다. 해운과 소매 판매는 자칫하면 비를 뿌릴 수 있는 먹구름으로, 또 건설은 어두운 전망의 비로 평가됐네요. 조금 좋음 수준의 해반 구름반이 7곳이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해만 쨍한 맑은 산업이 하나도 없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각 산업별로 간단히 살펴볼까요? 네, 내년 2차 전지 산업은 기대를 가질만 합니다. 해와 구름이 함께 있는 모습인데요. 국내 배터리 3사의 안정적인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외형 성장이 계속된다는 점, 그러면서 수익성까지 개선된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이 메탈가 하락과 또 선진국들의 불확실한 배터리 지원 정책이 종종 해를 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2차 전지 하늘은 해쨍, 하지만 구름이 종종 지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은 조선입니다. 조선은 올해부터 주목을 많이 받았죠. 내년에도 고부가 선박의 대량 인도에 따라 안정적 성장은 지속될 예정인데요. 올해는 흑자 전환을 이뤘다면 내년에는 영업이익률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조선의 하늘도 해가 함께 뜬 모습입니다. 그 다음은 정보 서비스 분야, 코로나 특수에서 벗어나서 올해 저성장으로 힘들어했죠. 내년에는 기저효과의 경기 회복까지 더해지면서 7% 내외의 성장이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기업들의 신사업 확장으로 수익성 개선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보 서비스 산업의 날씨도 구름이 해를 살짝 가리는 모습이네요. 석유화학은 올해도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장기 불황이 지속됐는데요. 올해 이어서 내년에도 이렇게 비가 내립니다. 세계 경제 회복이 지연된 상황에서 중국의 초과 공급까지 맞물린 건데요. 수요 위축과 고육과 공급 과잉이란 삼중고의 석유화학의 혹독한 침체는 계속될 예정이라네요. 마지막 철강의 하늘은 어떨까요? 올해 중국의 부동산 불황으로 철강 가격도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도 내년에는 중국이 회복하긴 하는데요. 완만한 회복이 예상되면서 성장세도 제한적일 거란 평가입니다. 철강의 하늘은 해가 뜨지 않는 흰 구름만 가득이네요. 내년 우리 산업 기상도 알아봤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2024년 산업전망 보고서를 내셨죠? 예. 뭐 보니까 지금 전해드린 대로 화창한 산업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뭐 아무래도 조금 구름이 좀 끼고 하는 그런. 예, 맞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뭐 중장기적인 흐름이라든지 뭐 내년의 변화, 이거 읽으려면은 뭔가 좀 확실하게 좀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해주신다고요? 한 3가지 정도 꼽을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 산업 지형도라고 하는 것이 저희 연구소에서는 크게 이제 5개 정도의 산업 지형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산업군하고 이제 소재 부품 산업군, 그리고 소비재, 그리고 운송, 부동산, 이렇게 이제 5개로 이제 저희가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자화로 많이 전기화로 그렇게 이제 전환이 되면서 크게 이제 디지털 제품 산업군, 그다음에 디지털 서비스 산업군, 그리고 소재 부품, 그리고 이제 인프라, 그리고 이제 순환 경제, 이렇게 5개로 이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환되는 데 있어서 큰 키워드는 3가지로 저희가 꼽았는데, 하나는 중국, 그다음에 환경, 그리고 기술의 변화, 이렇게 3가지가 되겠습니다. 예. 자, 중국, 환경, 기술, 이것이 바로 내년 우리 산업의 키워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중국입니다.
그 세계 2위 경제 대국 중국의 변화, 당연히 우리 산업뿐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텐데요. 구체적으로 중국의 어떤 변화를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예, 우리나라가 그동안 중국의 성장하고 같이 이제 성장을 해온 특징이 있는데요. 조금 더 복잡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경제는 이제 일본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을 하고 중국이 우리나라로부터 수입한 중간재를 최종 생산물로 산출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무역을 해왔습니다. 이런 거 조금 어렵게 이야기하면 이제 글로벌 밸류체인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이제 최근에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코로나 이후에 각국들이 자국 내의 제조업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시아 대륙에서 뭐 유럽, 그다음에 뭐 아메리카 대륙 이런 식으로 거대한 그 무역망이 형성되었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좀 믿을 만한 국가 또는 근처의 국가 이런 식으로 이제 무역망이 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사실 최근에는 서방으로 대표되는 이제 G7과의 무역은 오히려 줄어들고 대신 이제 이란이나 아프가니스탄처럼 우리가 이제 그 권위주의 국가라고 불리는 그런 나라하고 무역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얻을 수 있는 반사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미국과의 경제 패권 경쟁, 그다음에 금융 불균형, 그다음에 이제 인구 고령화 등으로 90년대 일본처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을 정도라서요. 따라서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이제 구매력 약화라든가 금융 변동성에 대해서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중국의 고도 성장이 우리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세계화가 좀 와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블록화되고 이런 상황들이 중국의 성장 둔화와 함께 우리에도 상당히 좀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공급망의 변화가 있으니까 물동량이 줄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해운 산업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고속 성장을 기반으로 세계에 이어서 세계 2위에 미국에 이어서 세계 2위의 소비 시장으로 이제 성장을 했는데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급격히 위축된 중국인들의 소비가 이제 중국 내부의 이제 산업 생산이 썩 그렇게 빠르게 회복되지 않고 중국 부동산 경기 불안으로 예상보다 더디게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기반으로 한 수출입 물동량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대륙 간 무역 활성화는 이제 좀 줄어들고 성장이 믿을 만한 나라 내지는 이제 근처의 블록 경제 형태로 이제 전환되면서 글로벌 해운 산업 전반의 업황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해운사의 경우에는 해운 노선이 대부분 이제 북미 노선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위축이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해운사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 이 해운뿐이 아니라 이제 석유화학 쪽도 사실 중국 매출 비중이 상당히 크지 않았습니까? 근데 중국 경기 둔화 영향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석유화학 분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은 글로벌 4위 생산량에 해당하는 굉장히 커다란 산업이고요. 우리 경제의 핵심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 석유화학 산업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던 가장 큰 배경은 가장 큰 세계 최대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이제 발생한 것인데요. 이제 중국도 자국 내 석유화학 수요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생산 역량을 확충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극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아주 좁은 권역에서 공급 과잉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생산 역량이 꾸준하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2025년에서 30년 정도 되면은 중국은 이제 더 이상 수입을 하지 않고 오히려 수출을 하는 나라로 좀 바뀔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격 경쟁력에서 그럼 어디서 사주죠, 그럼? 그렇죠. 그게 문제가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동남아시아 쪽을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지리적으로 중국하고 더 가깝다 보니까 그쪽에서 경쟁이 좀 심화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석유화학 제품이 좀 그렇긴 한데 중국 제품에 비해서는 가격 경쟁이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따라서 수출 물량이 향후에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2030년 정도 되면 2010년 수준으로 수출량은 좀 줄어들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좀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후퇴한다면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자, 이렇게 중국의 변화 이것이 여러 분야에서 영향을 미치는데 수혜를 받는 쪽도 있지 않을까요? 예, 대표적인 역으로는 이제 전기차를 포함한 자동차 영역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글로벌 전기차 중에 상당 부분 이제 중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중국이 내연기관 자동차, 그러니까 휘발유나 경유로 이제 동력을 사용하는 그런 자동차 산업에서는 좀 뒤늦게 뛰어들다 보니까 그렇죠. 애초에 전기차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의 전기차에 대한 거부감도 좀 적고 인프라도 많이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내 생산 물량도 워낙 많은 데다가 테슬라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도 많이 하기도 했고 해서 중국 쪽의 수요는 굉장히 크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중국 시장에 이렇게 몰입하는 것은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분한 수요를 바탕으로 판매를 늘릴 수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공공기관이라든가 공영주차장 같은 쪽에 테슬라의 출입을 금지하는 예. 그런 경우가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서는 IRA 같은 혜택에서는 뭐 테슬라는 좀 제외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중국 시장에 그렇게까지 몰입하는 것은 썩 그렇게 좋은 정책은 아니다, 전략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전기차 분야에서 사실 우리를 좀 앞선 것도 많고 예. 가성비 면에서 예, 가격 그렇죠. 경쟁력 면에서 예. 우리가 좀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맞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확대가 우리한테 꼭 수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좀 약간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참 묘하게도 중국에서의 자동차 쉐어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 쪽에 진출할 때도 IRA 같은 법안에 제약을 좀 덜 받고, 그다음에 이제 심리적으로 중국과 사이가 나쁜 인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차세대 자동차 새로운 그렇죠. 시장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이쪽에서도 좀 진출이 좀 편안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게 좀 이 상황이 득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미중 갈등 아주 첨예한 것이 뭐 꼭 해가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줄타기를 한다면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것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자, 중국과 함께 이제 3대 산업 지형 변화의 키워드로 두 번째로 꼽아주신 게 환경입니다. 뭐 요즘 뭐 환경 문제의 중요성은 뭐 굳이 강조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자, 소비자 입장에서도 뭐 탄소 중립에 관심을 가질 정도로 지금 아주 대중화됐습니다. 환경 관련해서 내년에 산업계의 중요한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탄소 중립 관련해서 일단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특정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탄소 중립 관련해서 사실 글로벌 차원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된 것은 코로나 이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국가들 입장에서 보니까 환경을 파괴해서 기업들이 돈을 벌고 있는데 피해는 국민들에게 가고 있고 여기에 대한 수습을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엄청난 예산들이 소요가 되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국가에서는 이 환경 문제를 자국의 안보 문제까지로 격상해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국가에서 탄소 국경세라든가 탄소 배출 거래권 제도 이런 것들을 이제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탄소 중립 관련된 제도가 좀 미흡한 나라의 제품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을 달성하지 못한 기업들의 상품을 수입하는 데 있어서는 세금을 많이 물린다거나 예. 아니면 탄소 배출권을 구입해야 되는 그런 비용 차원이 좀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면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고는 있긴 한데 당장 이것을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조금 기한이 있다 보니까 그 기한 동안에 우리나라 기업이나 정부가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영향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건 뭐 하여튼 피할 수 없는 어떤 뭐 예정된 미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탄소 배출 얘기가 나오니까 또 앞서 석유화학 얘기도 해주셨는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이런 산업이 아닐까 싶은데요. 먼저 떠오르는 것이 정유입니다. 정유 산업 지금 생산 방식으로는 이거 뭔가 지속 가능성이 있다고 하기 어렵겠죠. 네,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탄소 배출과 관련해서 정유 산업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취약한 산업으로 이제 꼽힙니다. 산출물을 생각해 보면 뭐 연료로 활용되는 것들이 주로 산출이 되는데요. 점차 그 연료들은 이제 전기나 수소와 같은 친환경 연료로 전환될 것이 예상이 됨에 따라서 석유 수요는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석유 수요가 가장 많은 지점, 많은 시기 이거를 이제 피크오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는 이 피크오일 시점이 한 2025년 정도를 보고 있고요. 근데 글로벌리하게는 이제 2027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예, 맞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이후에는 이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래 했던 업을 좀 덜어내야 그렇죠. 이 산업이 좀. 근데 정유사가 정유를 덜어내면 뭐가 남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크게 두 가지 정도의 흐름으로 이제 보이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아주 유사한 업역인 석유화학 쪽으로 예, 방향을 좀 모색한다거나 하는 쪽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어차피 친환경 쪽에 새로운 시장이 열릴 거니까 그 친환경 쪽으로 아예 방향을 트는 그런 쪽으로 이제 크게 두 개의 갈림으로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단기간 내에는 비교적 전환이 쉬운 석유화학 쪽에 이제 관심도가 높아졌다가 향후에는 이제 친환경 쪽으로 많이 넘어갈 것으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석유화학도 그렇고 정유도 그렇고 완전 산업의 근간이 뭔가 좀 변화돼야 되는 그런 시점이겠네요. 자, 반대로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뭐 약간 좀 덕을 본다 그럴까요? 뭐 특히 이제 이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우리나라 조선업 이게 상당히 좀 수주 확대 가능성도 점치셨던데 이건 어떻습니까? 예, 국제해사기구라고 해서요. 글로벌 차원의 해운이나 조선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는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뭐 약어로 IMO라고 예. 부르는데요. 이 IMO 쪽에서 올해 7월에 2050년까지 해운업의 탄소 중립을 문서화했습니다. 원래 2050년까지 50%를 달성하기로 했었는데 환경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고 그다음에 해운업계가 생각보다 조금 따라오는 게 좀 속도가 느려지다 예. 보니까 훨씬 더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탄소 배출이 적은 LNG선이나 메탄 추진선 같은 것들이 이제 관심을 받게 되는데요. 글로벌 조선 산업에서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사실 큰 쉐어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친환경 선박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와 중국이 이제 상당한 그러니까 우리가 쉐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보다는 이 부분은 앞서 있는 분야죠. 확실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금 앞서가고 중국이 맹렬하게 추격해오는 그런 형태를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를 좀 치월하긴 했는데 그 원인이 우리나라 기술력이 딸리다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이미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다 채워가지고 나머지 이제 주문량이 중국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이제 수주를 하게 되면 꾸준하게 이제 생산을 하게 될 테니까 조선업계에서는 이 친환경 흐름이 중장기적으로 이제 이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기상도에서도 조선은 뭐 구름은 약간 있지만은 해가 예. 나는 걸로 이렇게 나왔군요. 자, 중장기 산업군의 지형도를 바꿀 세 가지 트리거를 살펴보고 있는데 앞서 중국 그리고 환경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기술입니다. 요즘 뭐 AI와 로봇 이것은 아주 일상으로 가까이 다가온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뭐 치킨집에서 닭 튀기는 로봇까지 나타나고 이랬는데 이 로봇 기술을 포함해서 새로운 기술들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뭐 AI나 이런 것들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아실 것 같아서 로봇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보면요. 로봇이 우리나라는 글로벌 수준에서 굉장히 로봇 밀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예. 근데 사실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잘 못 이제, 느껴요. 근데. 예, 체감하기 어렵죠. 이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로봇들은 대부분 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하고 격리된 공간에서 위험 때문에 예. 주로 이제 활용되는 것들이 이제 자동차를 용접하거나 아니면 철강을 절단하거나 가공하는 형태로 활용이 되다 보니까 사람이 근처에 있으면 너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격리된 형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시청자분들께서 체감하기 좀 어려운데요. 최근에는 협동 로봇이라고 해가지고 예. 사람하고 같은 공간에서 사람을 도와주는 로봇들이 이제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앵커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치킨 사장님 옆에서 치킨을 튀기는 로봇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바리스타 옆에서 커피를 제조해주는 그런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어서 앞으로는 여러분들께서 로봇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기술 도입이 산업 전반을 바꾸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낙후된 산업 같은 경우에 이 로봇이 도입되고 이러면서 더 빠르게 변화할 것 같아요.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로봇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장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쉬지 않고 24시간 일할 수 있고 예, 그렇죠. 예. 임금 올려달라고도 안 하고 예, 우리나라 산업 중에 노동력의 부족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산업은 소위 우리가 이제 뿌리 산업이라고 예. 불리우는 그런 산업들입니다. 낯선 용어일 수는 있는데요. 주조나 용접 혹은 이제 금형과 같이 제조업 전반에서 아주 기초적으로 활용되는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산업들이 고령화나 구직자나 사용자 간의 눈높이가 이제 안 맞으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인력난에 이제 시달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로봇을 도입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공정을 최적화한다든가 해서 해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업역을 이제 이루는 기업들이 워낙
소규모 기업들이 많다 예. 보니까 전환의 여유가 별로 없는 문제들이 좀 비용 있습니다. 문제도 있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부가 K 뿌리 산업 첨단화 전략 같은 것들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전환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을 하고 있으니까요. 빠르진 않더라도 점진적으로 이 부분이 이제 산업 전반에 확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밀뿌리 산업 그리고 또 3D 업종에 이런 어떤 기계가 도입됨으로써 많이 좀 현대화되고 첨단화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 황 팀장님이 또 특이하게 이 건설 산업 역시 디지털 기술이 접목돼서 변화가 커질 산업군으로 보신다고요. 예, 사실 이제 그 디지털과 건설은 별로 이렇게 잘 상상이 관계가 안 없는 됩니다. 것처럼 이제 예. 돼 있죠. 근데 사실 그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글로벌리하게 디지털 전환이 워낙 느린 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주목이라기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지요. 예. 그래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이것도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모듈러 건축 형태가 가장 부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모듈러 건축은 사실 좀 낯설 수는 있는데 이거 원래 한 1920년대부터 시범적으로 도입됐던 방법이고요. 이제 우리가 건설이라고 하면 이렇게 털을 파고 그다음에 그 위에 이제 거푸집을 짓고 그다음에 레미콘을 부어가지고 레미콘이 마른 이후에는 그 위에다 다시 레미콘을 예. 이렇게 뿌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건축을 하게 되는데 잘 생각해 보면 털을 팔 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콘크리트가 마를 때까지도 아무것도 할 수가 그렇죠. 없죠.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부실 공사가 될 수가 있죠. 근데 모듈러 주택은 어떤 식으로 짓냐면 털을 팔 때 모듈이 되는 벽체나 이런 것들을 공장에서 따로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현장으로 이송을 해가지고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게 예. 되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팔 때 벽체가 이미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공정을 최대한 50%까지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산업에 있어서 디지털 전환의 느린 점 그리고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생산성 저하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식으로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택을 모듈러 방식으로 짓는다. 이거 딱 떠오르는 것이 레고가 떠오릅니다. 예. 레고 그 조각들을 다 예, 준비해 맞습니다. 놓고 예. 한꺼번에 그냥 쌓아버리는 그런 형태.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적용이 안 되고 있는데 호주에서는 뭐 130호 정도 되는 그 예. 건물을 이제 레고 형태로 이제 모듈러 형태로 짓기도 하고 중국에서 여러분들 혹시 이제 유튜브를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50층짜리 빌딩을 19일 만에 짓고 뭐 이런 예, 것들이 이제 예. 가능하게 되는 거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내부 사정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공기를 굉장히 빠르게 단축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들이 부각되고는 있습니다. 예, 아무튼 건설 산업에서도 획기적인 어떤 생산성 향상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산업의 지형 변화를 미리 간파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파악해서 어떤 쪽이 유망할 것이 찾는 거 이것은 투자에서도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황 팀장님 오늘 스튜디오에 모신 이유도 바로 그 산업 키워드를 알고 시장 흐름을 읽다 보면 미래에 유망한 기업이나 종목군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가장 시장에서 많이 회자되는 게 반도체입니다. 내년에는 드디어 업황이 회복돼서 뭔가 좀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많은데요. 반도체 산업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반도체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주력으로 생산하는 반도체는 소위 이제 메모리 반도체라고 예. 불리는 겁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제 D램하고 낸드 형태로 이제 쪼갤 수가 있는데요. 이 두 제품 모두 사상 최저 수준의 가격을 유지를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반도체 가격이 올라갈 거냐라고 하게 되면 생각보다 상승폭이 높을 것이다라고는 저희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승폭이 높다 하더라도 워낙에 올해 가격 수준이 낮다 보니까 예. 예를 들면 한 50% 정도 오른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3달러에 미치지 못한 2달러 초반 정도로 예. 계산이 되거든요. 근데 중장기적으로 이 메모리 반도체는 3달러에서 4달러 정도의 가격 밴드를 형성을 하고 있었던 제품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좀 좋아진다 하더라도 획기적으로 좋아지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측면 하나 하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가격이 이제 회복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원인이 생산을 줄인 거였단 말이죠. 예, 감산을 그래서, 했죠. 예, 감산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시장을 바라볼 때 키워드는 아무래도 소비 쪽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요죠, 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수요 쪽인데 반도체 어디서 많이 사나 이렇게 보면은
스마트폰 쪽하고 서버 쪽에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얼마나 많이 생산되느냐 또는 빅테크 업체들이 서버 쪽에 얼마나 많이 투자하느냐 예. 이런 쪽을 이제 수요 회복의 신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아무튼 뭐 스마트폰과 서버 증설 이런 부분들이 이 반도체 업황에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요즘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거 이거 빼놓을 수 없죠. 2차 전지 섹터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아까 전기차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은 중국산 LFP 배터리 이게 저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 면에서 밀리는 거 아니냐. 뭐 그래서 좀 약간 주가도 주춤했고 그랬는데 2차 전지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전기차에서 배터리가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 정도 됩니다. 굉장히 좀 높지요. 근데 이제 글로벌리하게 금리도 많이 올라가고 경기가 썩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전기차 제조업체에서 원가를 좀 줄여가지고 고객들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터리를 비싼 리튬이온 전지보다는 LFP 배터리로 이제 전환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업체들도 이에 대응해서 LFP 생산을 하고 있는데 원래부터 LFP는 중국 쪽에서 생산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규모의 경제가 아무래도 작용하죠. 예, 맞습니다. 예.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경쟁에서 다소 뒤처지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수주 잔량이 한 1,000억 정도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풍부한 그 수주 잔량을 바탕으로 해서 안정적인 성장은 앞으로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저 중장기적으로 뭐 2차 전지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산업이니까 그 부분은 뭐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아까 저 황 팀장님 그 건설 산업도 이제 중장기적으로 첨단 기술 도입 이 영향을 받을 뭐 상당히 개선될 그런 분야라고 전망하셨는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실 건설업이 상당히 부진하고 또 중국 쪽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 건설업에 가장 밀접한 저 업종 중에 하나인 철강 이거 상당히 좀 부진한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일단 건설 산업부터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철강 산업의 수요 중 3분의 1 정도가 건설 산업 쪽으로 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밸류 체인상으로 보게 되면 건설 산업을 이제 언급을 좀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건설 산업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지표로 볼 수는 있습니다만 수주 지표로 보게 되면은 올해보다는 수주가 좀 늘어날 것으로는 예상이 됩니다. 근데 수주를 했다고 해서 착공을 하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건 시차가 있죠. 예, 맞습니다. 이 시차가 있는데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제 PF 쪽의 신용경색 부분을 좀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정부도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예. 대책을 내놓고 있고 금융기관 그다음에 건설사 시행사로 불리는 개발회사 이렇게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해관계가 아직은 좀 첨예하다 보니까 이게 좀 경색이 좀 지연되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업의 업황은 내년에도 썩 그렇게 맑진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제 그 매출은 조금 늘어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건설이라고 하는 게 회계에서 매출을 인식하는 것이 공정에 따라 인식을 하기도 하는데 잔금 비율이 한 30에서 40% 정도 되거든요. 이것들이 이제 내년에 준공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냥 기술적으로 인식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숫자상으로는 좀 개선되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문제들이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철강 부분에 있어서 전망을 할 때 썩 그렇게 맑게 전망 드리기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자동차라든가 조선으로 이제 수요가 되는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도 수요가 탄탄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무래도 복영강 같이 건설 쪽으로 특화된 상품들은 수요의 부족 때문에 내년에도 가격 약세나 실적 저하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은 내수가 어려우면 수출로 이제 조금 해소를 해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중국 쪽에서도 부동산 쪽이 썩 그렇게 업황이 맑지 않다 보니까 수출을 통한 이제 업황 타개에도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끝으로 내년에 가장 기대되는 산업군, 반대로 또 내년에 가장 좀 고전이 예상되는 산업군 하나만 좀 간단하게 꼽아주시죠. 예. 연말이 이제 다 되어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내년도 준비를 하실 텐데 썩 그렇게 밝은 전망을 해드리지 못해서 좀 마음이 무겁긴 한데요. 그래도 몇몇 산업은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를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가장 기대가 되는 산업은 사실 이제 조선 산업입니다. 아마 조선 산업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신 분들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오랫동안 침체해서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가장 그 침체를 이제 야기했던 저가 수주 물량들은 상당 부분 소진이 되어서요. 예. 지금 현재 생산하고 있는 선박들은
고급 부가가치 선박 중심으로 제값을 받고 이제 수주를 했기 때문에 향후 꾸준하게 매출과 수익성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한 26년까지 수주 잔량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업황의 화랑이 좀 예상되는 그런 산업입니다. 예. 이제 반면 침체 우려가 있는 산업은 이제 건설하고 석유화학 정도를 들 수가 있는데요. 건설은 여러 군데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까 석유화학만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중국발 공급 과잉 문제를 이제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석유화학이 중국의 기대에서 많이 성장했다고 예.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국의 생산 능력 강화에 따른 자금률 증가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해가 되는 이제 문제가 됩니다. 중국 경기와 무관하게 중국의 캐파가 늘어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품 가격이 꾸준하게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 반면에 이제 원재료라고 할 수 있는 원유 가격은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매출도 썩 그렇게 늘지 못하고 수익성도 나빠지는 그런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내년에 기대되는 산업군은 뭐 조선 쪽이고 그다음에 좀 부진한 산업군은 이제 건설하고 철강 석유화학 꼽아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황교안 산업생태계 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